출발 새아침.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었던 사전투표는 26.69%로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주말 내내 각 정당들은 의석수를 주면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 기간이라 누구 말이 더 정확한지 알 수는 없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수도권을 승부처로 삼으면서 130석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고 있고요. 유시민 이사장이 민주당을 위시한 범진보 정당이 180석까지 가능하다고 예측한 걸로 알려지면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불만에 쌓여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오만하다라며 비난을 퍼붓거나 그래서 더욱 여당 견제가 필요하다, 읍소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여당 내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라거나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오히려 표를 깎아먹는다라며 경계하는 실정이죠.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최소 150석 이상의 압승을 예상하며 여유를 부렸다가 막상 뚜껑이 열렸을 때 모두 큰 충격에 빠졌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도 기억해야 되겠죠.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아침,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요.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역시 우리는 뭐 선거랑 무관하다 보니까 주말 지내니까 얼굴이 반짝반짝합니다. 많이 쉬어가지고. 네, 잘 쉬었습니다. 네, 근데 눈은 빨가네요. 참 이상하게도. 네. 자, 먼저 사전투표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이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사전투표에 나설 줄 몰랐는데요. 4월 10일과 11일 사전투표에서 27%에 육박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14년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된 이후 기존의 최고치였던 2017년 대선 26.06%를 앞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물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선거에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거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코로나19 때문에 본투표날 밀릴 거 예상해서 네, 미리 맞습니다. 분산 투표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사전투표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전제로 어느 정당이 더 유리했습니까? 네, 일단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서로 자신의 정당에게 유리했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현근택 대변인은 코로나19 국난 극복,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열망하는 국민의 뜨거운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이해찬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투표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번 선거가 치열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미래통합당 역시 자신에게 유리했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사전투표소마다 통합당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많았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고, 김종인 선대위원장 역시 수도권은 사전투표율이 높았을 때 야당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우리 당에게 유리할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다만 유승민 의원은 사전투표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깜깜이 선거다라고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미래통합당이 또 대변인으로 윤기찬 대변인인데, 사실 현근택 대변인도 그렇고 윤기찬 대변인도 그렇고 다 변호사 출신들이에요. 둘 다 네. 제가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인데 이번에 제가 내기를 했다는. 어떤 쪽이 유리한지. 네, 안 말해주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또 특이한 게 격전지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더 높게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맞붙는 서울 종로구입니다. 네. 사전투표율이 34.56%로 와. 전국 사전투표율을 상회했고요. 네. 이 종로구의 득표율은 20대 총선 사전투표율 14.71에 17에 3배 가까운 수치라고 합니다. 와, 이럴 수가 있나요? 네, 그만큼 열기가 뜨거웠다는 것이 반증되는 것인데요. 또한 동작을 민주당의 이수진 후보와 통합당의 나경원 후보가 맞붙는 동작구 역시 29.51%,
그리고 광진갑과 광진을이 포함된 광진구 역시 사전투표율이 27.87%로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전국 최대 득표는 전북 남원이었는데요. 47.31. 사실상 전체 투표율에 가까운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47.31이라면 정말 대단한 건데요. 네, 절반에 가까운 투표를 사전투표하신 겁니다. 또 뭐 이제 그런가 하면 또 대구 쪽은 또 좀 약해서 이번에 역시 격전지별 내지는 관심이 많은 쪽 민주당 쪽이 조금 유리해 보인다라는 사실 분석에 힘을 조금 실기도 했죠. 네. 그런데 동작을 같은 경우 재밌더라고요. 동작을하고 동작갑을 합쳐서 결국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네. 여기에 미래통합당의 장진영 후보가 네. 동작갑에 지금 3번째 도전하고 있어요. 네. 동작갑에 혹은 동작을에 이렇게 합쳐진 사전투표율이 높은 거에 대해서 우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작갑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후보와 자신 때문이다. 네, 열심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열심히 또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안 그래도 좀 걱정을 했습니다. 4.15 총선일에 무증상 자가격리자들 투표할 수 있는가. 이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네.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네, 일단 국민들이 원하면 할 수 있도록 방편을 마련했는데요. 일단 대상이 4월 1일부터 14일 2주간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4월 15일 발열 체크했을 때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투표를 해주겠다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다만 이 자가격리자들의 외출 시간을 정했는데요. 네. 오후 5시 20분부터 7시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집에서 나설 때, 투표장으로 이동할 때 투표하고 나서 자가격리 앱으로 전담 공무원에게 보고를 해야 하며 아무리 무증상이라고 하더라도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걸어서 또는 자가 자동차를 이용해서 투표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다 체크하죠? 이 사람들이 쫓아다니나요? 공무원들이 1대1로 붙어서? 공무원들이 붙을 수는 없고요. 본인 스스로가 이제 자발적으로 자가격리 앱을 통해서 전담 공무원에게 발송하는 형식을 택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어쨌든 맞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 시민의 색을 좀 발휘해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주말에 있던 소식 중에서 참 놀랍다고 해야 될까 이슈가 됐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 네. 빌 게이츠하고 통화를 했던 그 내용인데 빌 게이츠가 먼저 요청을 해서 25분간 통화한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이사장이 먼저 통화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25분 동안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네. 문 대통령은 백신 개발 노력이 못지않게 치료제 개발 노력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파트너로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다짐한 뒤에 이 통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역시 빌 게이츠 사업수단도 좋지만은 미래를 좀 더 먼저 앞서 보면서 뭔가 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 게이츠가 전 세계에 보낸 특별 기고문이 있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주요 20개국이죠. G20에 구호 장비의 효율적인 배분, 백신 연구 개발 기금 투자, 그리고 백신 생산, 물류 투자 계획 마련 등을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요청을 했는데요. 결국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을 종식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 완벽한 백신이 나오려면 최소 18개월 정도는 걸릴 것이고 이 사이에는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을 이미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코로나19 백신 지금 서로 앞다퉈서 나라별로 만들고 있으니까 이걸 한 나라의 이권과 관련시키지 말고 세계적인 공공재로 다뤄야 된다 이런 말 한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 20억 달러 추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해줄 것처럼 네, 해줄 것처럼 얘기하고 각국 있죠. 지도자들이 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명 가수 유투의 보노도 문 대통령에게 진단키트 지원해달라 이런 서한도 보냈다고 했네요. 네, 세계적인 록밴드 U2 지난해 12월에 한국도 내한을 했었는데요. 이 리더인 보노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통해서 네. 진단키트 등 의료 장비를 구매해서 자신이 직접 아일랜드에 기증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일단 U2는 최근에 아일랜드 의료진을 위해서 1,0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32억 정도를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개인 보호장비, 여타 의료장비와 진단키트 등을
혹시나 남아있다면 제가 사비로 구입해서 자신의 조국인 아일랜드에 기증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렇게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이런 방역이나 진단 키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보고 배우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 프랑스에 있는 프라델 변호사인가 하는 이 여자 변호사가 우리나라를 막 욕하는 그런 내용의 게재문을 또 일간지에 올렸죠. 네, 사실 이제 그 내용이 프랑스의 경제지에 실렸습니다. 사실 제목상으로 봐서는 한국이 방역을 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내용도 사실은 한국이 방역을 잘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말미에 가서는 한국이 이렇게 방역을 잘하게 된 데는 감시 그리고 미행 이런 것들이 무슨 학원에서 돈을 주고 배울 정도로 사람들이 밀고와 감시가 횡행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하적인 발언을 남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프랑스 내에서도 큰 이슈가 되지 않아서 한국 정부에서는 대처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내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에서 즉각 반박 성명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걸 또 조선일보에서 크게 보도하면서 이게 또 오히려 우리한테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프랑스가 확진자가 13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이 1만 3천 명이 넘어서고 치명률은 10.6%라는 거예요. 네. 우리보다 훨씬 더 상황도 안 좋은데 자기네 나라가 또 통행을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니까 갑자기 우리 쪽으로 비난의 화살을 좀 돌린 것 같고요. 네, 포인트를 저는 잘 못 잡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뭐 밀고 하고 감시하고 이런 걸 배워서 뭔가 하는 것처럼 썩뜬 게 매우 불쾌합니다. 네. 좀 제대로 알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 아유 정말 지난번에 토론회에서 나온 말도 상당히 놀라웠는데 이번에는 성희롱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네, 사실 그 당시에도 제가 브리핑할 때 차마 옮길 수 없는 발언이었는데요. 이 현수막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가 먼저 개첩이 돼 있고 바로 그렇죠. 밑에 미래통합당의 차명진 후보, 또 밑에 김상희 후보께 이제 개첩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썼던 그 막말을 또 한 번 SNS에 사용하면서 또 논란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SNS 글은 삭제됐으나 워낙 오랫동안 이제 게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캡처를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탈당 권유라는 면죄부를 줬다라는 미래통합당 지도부에 다시 한 번 더 비난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번 선거를 끝으로 정당에서 강제로 그 후보를 제명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듭니다. 왜냐면은 결국은 이 절차를 다 밟다 보면은 선거가 시작하고 나서 한 정당이 한 후보를 제명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무조건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21대 총선에서 법 개정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되게 부적절한 세월호 텐트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그런 주장을 하더니만 이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양을 보고서 또 그거를 빗대어서 비아냥거리면서 매우 불쾌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명예훼손 이런 등등으로 고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발언이 하나가 좀 있습니다. 이 정부 테러할지도 모른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 황교안 대표가 이제 연일 쏟아지는 막말 후보들에 대해서 자제를 얘기하면서 본인 역시 이제 막말을 했는데요. 4월 11일 종로구 대학로 유세 중에 이 정부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며 테러를 할지도 모른다. 이런 발언을 남겼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여당이 더 많이 의석을 가져가게 되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비슷한 얘기를 또 한 거죠? 네, 약간 그 발언에 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선거 막판 가장 조심해야 할 때 가장 경솔한 발언을 쏟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꼭 끼운 뉴스 브리핑 너무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곳으로 떠난다. 예측 불가 총선 격전지. 네, 이번 선거에서 세대 교체를 내세우는 후보들의 눈이 띄고요. 특히 여성과 청년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각 당의 입장이 있었습니다만은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 사실은 그러지 않아서 말이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동대문 지역구는 이 관록과 패기의 대결로 지금 주목을 끌고 있고요. 특히 30대 젊은 패기로 도전장을 낸 청년 후보 장경태 후보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답니다. 자, 후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대문을 국회의원 후보 장경태입니다. 네, 장경태 후보 지금 죄송하지만 몇 살이십니까? 저 38살입니다. 아, 역시 청년 후보죠. 청년 후보는 네. 보통 45살까지를 기준으로 하죠? 정당 기준으로는 만 4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젊은 청년 후보네요. 네, 자, 선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사실은 그 동네 터줏대가 민병두 의원하고 서로 간에 좀 표 나눠먹기 경쟁을 했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서로 민병두 의원님께서 저를 또 지지 선언을 해주시면서 많이 지금 결집하고 있습니다. 네, 사전투표 바로 하루 전에 민병두 후보가 나는 장경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원래 처음에 나올 때도 만약에 선거운동 해봐가지고 장경태 후보보다 밀리면 본인이 물러서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약속을 지킨 겁니다. 네. 별로 고마워하지 않네요. 아니요, 사실 아무래도 지금 표가 갈리는 어떤 주민들의 우려라든지 또 민주당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지지자들의 응원도 있었고요. 또 당원 간에 어찌됐건 이 선거가 끝판까지 가면 이 어떤 당원이나 지지자들 사이에서의 내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네. 민병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당 출신이기도 하고 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많이 기여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단일화 이번 지지 선언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장 후보가 그동안 이제 민주당 내에서 청년위원회 위원장 활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느꼈던 이 청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당의 정책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얘기를 사실은 그동안에 하고 싶었는데 이게 정치 신문이다 보니까 그런 말을 알릴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또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 조금 힘든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인의 하고 싶은 말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자, 청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네, 일단 청년에게 당면한 가장 문제 해결의 핵심은 정치라는 부분인데요. 결국 이 정치를 통해서 청년 문제 해결권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많은 청년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또 정부 정책이나 예산 과정에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좀 겉으로 저희가 청년 참여 정도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또 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정당에서 정치 참여에 관련된 확대하는 과정 그리고 청년 후보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야 된다. 좀 이번에 저도 총선기획단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등록비라든지 경선 비용 그리고 청년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단 등을 만들어서 활동할 것을 제안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채택되었는데요. 아직까지 청년 후보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참 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선거에 참여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돈 마련하는 것부터 좀 어렵더라. 그리고 또 이 청년을 위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거를 구체화시키는 정책 역량을 좀 집중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더 잘해보겠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지역구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 본인하고 어떤 인연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전남 순천 출신인데요. 네. 처음으로 이제 서울을 올라와서 서울 생활을 시작했던 곳이 동대문이기도 하고요. 또 지역에 있는 위치한 서울시립대학교를 제가 졸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약간 제2의 고향 같은 곳이기 때문에 가장 애정이 많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또 20년이 이제 지나고 나서 다시 우리 지역 동대문을 살펴보면 또 아무래도 정체돼 있다는 이미지와 그런 여론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젊은 상상력과 추진력으로 동대문의 발전을 좀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들의 많은 부탁과 요청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관록의 이해훈 후보하고 좀 경쟁을 하게 됐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소속의 민병두 후보하고 사실 정말 센 사람들하고 붙어서 오히려 본인이 좀 체급을 올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동안에 선거운동하면서 뭐가 가장 힘들고 어떤 점이 가장 본인의 장점이던가요? 일단은
동대문구 주민들께서 이제 지역 변화에 대한 열망 그리고 새 인물에 대한 기대를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네. 저 아무래도 그 기준에 제가 잘 갈 수 있도록 그걸 또 잘 설명드리고 또 잘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이 두 분이 합쳐서 뭐 그 두 분 다 3선의 국회 상임위원장이시기 때문에 확실히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의 어떤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좀 저희가 좀 위축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선거를 잘 하시는 분들이구나. 저도 많이 또 배우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차근차근 또 매듭을 풀다 보니까 또 우리 든든한 또 민주당과 또 당원 지지자들의 도움도 있었고요. 또 전국 각지에서 제가 그동안 어렵게 정치활동을 했던 것에 대한 또 여러 지인 소개 등의 응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이렇게 좀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목소리가 들어보니까는 좀 쉬었네요. 옛날 초창기보다 엄청나게 지금 힘들다 이런 걸 반증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주에 그 무소속 민병두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장경태 후보의 승리를 돕겠다 이렇게 지지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네. 지지선언한 이후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좀 나아졌습니까? 아무래도 사퇴 전 같은 경우는 주민들께서 정말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 지역에서의 또 이 숨어있는 샤이버스의 막판 변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고요. 당원들 간에 뭐 지지자 간에 조금의 이런 사실 서로가 분명히 화합하고 또 힘을 함께 모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굳이 그렇게 경쟁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퇴 결단을 또 민병두 의원님께서 해주신 이후에는 결집력이 확실히 높아졌다는 걸 느낍니다. 정말 그래서 저희 민병두 의원님의 목까지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 그리고 또 그만큼 많은 지지와 응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러더라고요. 민 후보 지지자들이 민주당의 장경태 후보한테 표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래통합당 이혜원 후보한테 좀 더 표를 주는 성향으로 가더라. 왜냐 하면 좀 민병두 후보 자체가 중도 성향이고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조금 펼쳐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민병두 의원님 지지자 상당수가 민주당 지지자시기도 했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원래는. 네. 또 민병두 의원님께서 어찌되건 민병두 의원님을 정말 이 1, 2당 싸움의 양당의 후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병두 의원님을 지지하셨던 분들은 정말 개인의 어떤 지지도가 지지 성향이 높으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병두 의원님의 어떤 뜻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해주시고 그 결단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동참을 해주고 계세요. 실제로도. 그래서 정말 그런 과정이 하나가 있고 또 코로나19 과정에서 정말 잘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우리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지지는 민병두 의원님의 지지자들 대부분에서 나타났던 성향입니다. 그리고 또 발목 잡히기에 급급하다 미통당이 이런 의견들은 민병두 의원님의 지지자 또한 대부분에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의 전부 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경쟁자인 미래통합당 이혜원 후보하고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원 후보는 어떤 상대입니까? 본인에게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선의 국회 상임위원장까지 하신 대단히 능력 있는 분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좀 올드한 관점을 갖고 계세요. 재개발 펼친다든지 경제론이라든지. 그래서 동대문을에 정말 적합한 후보는 젊고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데 좀 더 적임자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동대문의 변화를 위해서 젊은 감각과 시대 변화에 민감함을 가져야 하는 후보, 또 가지고 있는 후보가 또 장경태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가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가치관을 더 많이 수용해서 보다 넓은 국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아무래도 이혜원 후보보다는 제가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그 동네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전농여자중학교라고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거기 나왔는데 저희가 다닐 때는요. 한 반이 아니라 한 학년에 19반까지 있었어요. 70몇 명이. 와, 엄청나게 콩나물시루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학교가 바로 시립대학교 뒤에 있어요.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그 낙후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하게 할 수 있을지 또 고등학교가 거기 부족하거든요. 그런 거는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정책은 특히나 이 정부와 저 혼자 이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닌데요. 정부와 서울시와 동대문구와 가장 또 협조를 잘할 수 있는 후보는 저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 더불어민주당 이 모든 당원 또 많은 지지자분들이 또 국민과 함께 또 주민과 함께 원팀 팀플레이를 이루어서 제가 열심히 잘 소통하고 또 잘 열심히 뛰는 일꾼이 되어서 그 방금 말씀하신 고등학교 납부되는 부분들을 잘 추진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본인이 당선될 것 같아요? 뭐 최선을 끝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말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그렇고 뭐 범진보 합치면 180석 넘을 거다. 또 이해찬 대표도 일당은 우리가 뭐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조금 이거 여당이 너무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것도 아닌데 오만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이런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선거 막판이 되면 대부분 이제 유권자들께서는 지지정당, 선택정당을 선택하시게 될 텐데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지지자들께서 더 열심히 투표장으로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더 겸손하게 분명히 많은 유권자들께서 아직도 단 1%라도 지지정당, 지지후보를 정하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끝으로 남은 총선 기간 뭐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어떻게 임하실 건지 각오 그리고 동대문을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선거운동 해왔던 것처럼 더 주민 한 분 한 분과 만나서 제가 더 편하게 또 낮게 눈을 맞추고 대화 나누면서 만나갈 예정이고요. 특히나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정말 촛불개혁의 완수, 그리고 코로나 위기 극복,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국제 운영, 또 일하는 국회,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미래와 또 현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정말 어떤 정당을 지지하시든 꼭 어떤 후보를 지지하시든 정말 꼭 투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제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을 후보랑 얘기 나눴는데요. 여기 지금 상대 후보인 이혜훈 후보에게도 저희가 인터뷰 요청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네, 4월 13일 월요일 노영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네, 앞서서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후보 장경태 후보를 우리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의 청년 후보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서울 노원구 병 지역구에 출마한 이준석 미래통합당 후보인데요. 사실 청년이라고 하기에 여러분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후보님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준석 후보야 워낙 그 정치 이력이 그리고 또 명성이 화려해서 청년 후보야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보다 원래 경태형이 더 고인물입니다. 그래요? 네, 경태형도 고생했으니까 이번에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잠깐만 경태형 그러는 거 보니까 몇 살입니까? 둘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경태형 저랑 2살 차이죠. 더 어리시군요. 예. 제가 더 청년입니다. 저희가 되게 사적으로 친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항상 서로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하는 사이인데 이번에 하필이면 제가 또 엄청나게 친한 또 이혜훈 의원님과 붙게 돼가지고 네.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요즘. 역시 또 청년인데도 줄타기를 잘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드네요. 예. 네. 자, 그리고 어쨌든 보궐선거까지 하면 이번이 세 번째 국회의원 선거 아니겠습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사실 제가 첫 번째 선거는 제가 여당 후보로 한번 치러봤고. 그렇죠. 두 번째 후보는 3당 후보로 치러봤고, 이번에는 세 번째가 이제 제1야당 후보로 치르게 됐는데요. 확실히 선거마다 느낌이 조금씩 다른 것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는 사실 정권 심판론이 초기에 밑바탕에 거세게 깔린 선거였기 때문에 네. 상당히 다른 분위기의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준석 후보하고는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많이 자리를 같이 해서 그 기조라던가 그 논리적인 말씀씨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가 좀 조금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좀 전에 스스로가 이제 나는 첫 번째는 어느 당으로 혹은 두 번째는 어느 당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 각 정당별로 본인이 어쨌든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좀 뭐가 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주장하는 바라든가 정치적으로 현실화시키고 싶은 이런 것들이? 우선 지역 공약이 있어가지고는 뭐 전혀 차이가 있을 수가 없고요. 지역 공약은 왜냐하면 똑같다. 예. 상계동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 첫 번째 선거 때는 탄핵 찬반이나 이런 논란 자체가 없었고, 두 번째는 이제 탄핵 찬반에 있어가지고 당이 이제 갈린 것인데, 그리고 지금도 탄핵 강을 넘었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그렇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아까 좀 전에 정권 심판론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이게 이번에 효과가 있습니까? 사실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을 놓고 저희가 다행히도 이제 투표율이 그래도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나올 걸로 예상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3주 전에 치러진 이제 프랑스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60%대에서 40%대로 거긴 투표율이 추락했어요. 어머나. 그래서 이번에 걱정이 많았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투표를 어느 때 가장 많이 할까 이렇게 봤을 때 네. 본인들의 삶이 힘들고 뭔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강할 때 투표를 많이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에서 당연히 본투표에도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요. 네. 그랬을 때 심판의 대상이 사실 야권 심판이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선거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신조어에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야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많이 갔을까? 그렇다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정권 심판을 하기 위해서 많이 갔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야권 심판 얘기 갑자기 왜 나온 걸까요? 사실 야권 심판이라는 것이 예전에 4년 전에도 보면은 무능한 야당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당시에 새누리당 대 그 당시 새로 생긴 더불어민주당 이런 구도가 생성됐었는데, 선거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 당시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대부분의 지역구를 수도권에서 이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당이 갖고 있는 어느 정도 프리미엄과 야당이 갖고 있는 불리함을 상정했을 때 지금 상황은 그때와 당만 뒤집어서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선거운동을 거의 다 해왔고 이제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선거 네. 막바지에 갑자기 막말 파동 같은 게 나오는 이런 상황, 또 미래통합당이 정권 심판을 앞서서 선거 임하면서도 효과가 그렇게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국민들이 이제 막말 프레임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선거 때 되면 의례 등장하기도 하고, 또 한쪽이 그러면은 막말에 대해 가지고 더 어떤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느 정도 부각되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문제인데, 예전에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저는 그 선거를 김용민 씨 때문에 민주당이 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도가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이 유리한 구도였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고, 지금 상황도 봤을 때 김대호 후보라든지 아니면 차명진 후보에 대한 부분을 대처를 얼마나 능동적으로 빨리 했느냐, 이 정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 텐데, 차명진 후보가 이제 한 번 사실상 당에서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를 받은 뒤에도 또 이제 무리를 일으킨 부분은 다소 이제 좀 유감입니다만은 전례 없이 신속한 대처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사실 굳이 부각하자면은 상대당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부인도 하나보단 둘인 게 낫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말도 나오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파헤쳐가지고 서로 이게 더맨더머 비슷하게 경쟁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각 당에서 그런 어떤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발언이 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더맨더머식의 경쟁은 의미가 없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에 김종인 그 위원장도 총괄선대위원장도 말을 했지만은 제명을 시킨다고 처음에 알려져 있다가 갑자기 탈당 권유로 그냥 너무 약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적절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제가 그 최고위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명이라는 단계나 탈당 권유가 원래 사실 비슷한 겁니다. 열흘 뒤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게 약한 징계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원래 당에서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징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탈당 권유는 그보다 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약한 징계는 아닌데, 다만 선거를 앞두고는 징계 강도도 높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물리적으로 근데 윤리위원회라는 조직도
이 비상임 조직이기 때문에 모이고 수기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이번에 너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좀 수기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명진 후보는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을 뿐더러 오히려 그 상황, 그 막말 파동 이후에 본인에게 후원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내가 쓰고 남는 거는 어디다 기부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차명진 후보의 말이 사실이라면 차명진 후보의 막말 이후에 오히려 이 보수 야당 쪽에 좀 결집하는 모양새가 더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 어떤 현상으로 볼까요, 그러면? 그 차명진 의원 개인적으로도 친하지만 그 본인의 어쨌든 그렇게 후원금이 몰렸다는 상황이 결코 선거 판세에 유리하게 동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예, 아니 그게 왜냐면은 사실 그 선거라는 건 특히 수도권에서 선거를 많이 치러보신 차명진 의원인데 네. 지금 상황에서 사실 굳이 예를 들어 어떤 세월호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어떻다고 본인이 확신한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총선의 이슈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 사실 총선이라는 것은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법을 만들고 그것을 관철시킬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인데 그런 의혹 제기나 이런 것들은 만약에 본인이 뭐 하고 싶으시면은 원래 방송도 많이 하셨고 하니까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료 제출 요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더 품위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후보자 토론회에서 원래 지역 구민들은 그 부천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겠구나 이런 게 듣고 싶었을 텐데 저는 뭐 맞는 말 틀린 말 이것도 문제지만은 저는 그것을 그 자리에서 꺼냈어야 되느냐는 사실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맞고 안 맞고 떠나가지고 그거는 예. 이슈도 아닌데 괜히 연결시켰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좋습니다.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당내 지도부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예컨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100만 원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냈어요. 그리고 황교안 예. 대표도 뭐 50만 원씩 주자 이랬더니 유승민 의원이 이거 모두 동의하기 어렵다 이랬거든요. 이 예. 후보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옛날에 어느 유명한 경제학자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그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엔 어느 시점에 국민들한테 증세라는 형태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유승민 의원은 강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경제학자가 유승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 김종인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과거에 이제 얼마 전에 그 100조 원 정도 그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전용하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재원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까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상당히 장기화될 걸로 예측하고 그런 비축을 많이 해둬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요. 네. 저는 뭐 경제학자 두 분 다 저명한 경제학자니까 경제학자 간에 이런 어느 정도 이견이 있는 것은 뭐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그 황교안 대표가 말한 50만 원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발언이라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도 보면은 이 안에 대해 가지고 하나의 의견은 일치된 게 아니었거든요. 초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 김경수 지사나 아니면 이재명 지사 같은 분들은 현금성 지원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언급했었고, 네. 그 뒤에 뭐 이제 여권에 있는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재정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좀 반대 의견을 많이 냈었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전체를 못 주고 70% 주자라는 얘기 쪽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선거가 끝나면은 이런 것들은 초당적 협력 기구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논의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역시 관록의 청년 후보의 이준석 후보의 말이었는데요. 자, 준비돼 있습니다. 준비돼 네, 있어요. 그러네요, 네. 진짜. 그 지역구 관련해가지고 아까 경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사실 노원구 병이 네. 다른 노원 지역구보다도 조금 더 경제적으로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원 후보 같은 경우는 베드타운 해결 전략으로 바이오 대기업이나 서울대병원을 노원으로 유치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준석 후보는 그럼 나는 애플 본사를 유치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네. 서로 간에 좀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가 애플 본사를 유치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사실 서로 뻥 공약을 이렇게 소위 할 것 같으면요. 뻥 공약이요? 네. 네, 더 큰 걸 얘기하는 게 더 세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조소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냐면 서울대병원을 노원구 이전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사실 노원구 입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 서울대병원을 자기 지역구에 이전시키겠다고 수도권에서 공약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민주당 후보들 중에. 네네.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뭐 예전에 남양주에도 가져오겠다 그랬고요. 네. 오산에도 가져오겠다 그랬고 뭐 시흥에도 가져오겠다 그랬고 이 뭐 서울대병원이 무슨 뭐 여당의 전유물도 아니고 뭐 네. 계속 공약을 다 이전하겠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고 사실 상계동 아파트 단지가 주거단지인데
종합병원을 주거단지 한가운데 유치하는 것은 요즘 트렌드랑 맞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장례식장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응급실이나 이런 시설들이 네. 주거단지 한가운데 있는 게 맞지 않다라고 하는 지장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 분당서울대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은평성모병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사실 산 밑에 이제 위치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트렌드랑 맞지 않게 그걸 왜 거기 갖고 오겠다는 건지. 그분 예전에 보면 김성환 후보가 거기에 컨벤션도 만들겠다 했고 ICT도 하겠다 그랬고 그다음에 뭐 K뷰티 화장품 산업단지 갑자기 만들겠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호텔, 코엑스 뭐 다 얘기한 다음에 이제 그다음 융합산업 이런 거 얘기하고 지금은 이제 다시 서울대병원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그 전에 했던 말들도 못 지켰는데 어떻게 지금 이제 하는 말 지키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뻥공약 대결이면은 네. 애플 본사 그냥 걸고 말죠. 그런데 애플 본사가 뭐 우리가 건다고 되는 겁니까? 네. 애플이 안 오니까 문제지. 둘 다 네. 뻥공약이다. 그랬으면 내게 좀 더 아니, 세다. 저는 애플 본사 공약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제가 되게 웃긴 사람처럼 돼버리는데 네. 저는 스타필드형 복합몰이랑 그다음에 버스터미널 그래서 환승시설을 확충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다가 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하고 서울교통공사 같은 공기업 사옥을 유치하는 것을 제가 걸었거든요. 네. 이거 작가님이 어떻게 이해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애플 본사 유치하겠다 한 게 아니에요. 그건 네. 상대 후보를 비판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의문했습니다. 우리 작가는 죄가 없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실 열린민주당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검찰 개혁을 막 공격하고 검찰을 지금 잘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할 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검찰개혁은 뭐 열린민주당이라는 곳에서 예. 사실 지금 수사받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거는 굉장히 메신저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그분들은 검찰개혁보다 뭐 공수처 만들면은 저 윤석열 총장을 잡아놓겠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구호에 얼마나 국민들이 공감할까. 뭐 공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뭐 그 수는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이런 네. 얘기시군요. 자, 마지막으로 국회에 입성하시면 이번 세 번째 도전이신데 어떤 정치를 펼치고 싶으신지 그리고 특히 네. 노원 구병 유권자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우리 노원병 유권자들에게는 공보물로 다 보내드렸고요. 뭐 너무 길기 때문에 요약하긴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수 정당이 일심해야 된다는 것에는 국민들의 견해가 일치할 겁니다. 네. 보수가 좀 더 새로운 보수, 바른 보수 이런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최근의 트렌드가 결국에는 지금까지 보수를 이끌어온 전통적 보수랑 지금 이제 젊은 보수들이 태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젊은 보수의 모습이라는 거는 과거의 뭐 반공 논리라든지 아니면 뭐 낙수 경제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빛을 잃어가는 논리들에 기반하지 않고 새로운 어떤 그런 논리, 공정과 정의 그리고 이성과 논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석 미래통합당 서울 노원구병 후보였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여러분은 지금요. 듣다 보면은 뭔가 반박하고 싶어지고 뭔가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은근 중독성 있는 노영의 출발새 아침 듣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청취율 조사 기간에 우리 전화 받으시고 반드시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듣고 있다. 얘기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